어둠 속의 지존. 1993년 대한민국 서울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고층 빌딩이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고 강남의 대로에는 외제차와 고급 세단이 넘실거렸다. 모두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그 열기의 그늘 아래 흙먼지와 콘크리트 잔해처럼 버려진 자들의 차가운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을 전전하던 젊은이들, 김기환도 그중 하나였다. 그의 눈에는 성공의 빛이 아니라 자신을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만 가득했다. 중학교 중퇴 후 막노동판과 룸살롱 웨이터를 오가며 그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리고 이 불공평함을 만든 것은 가진 자들이다. 그해 여름 김기환은 사회의 잔인한 메커니즘을 깨달은 젊은이들을 하나둘 자신의 아지트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고 증오할 대상은 명확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패배감과 좌절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맹렬한 복수심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하나의 이름으로 뭉쳤다. 세상 위에 군림해야 한다. 우리가 바로 가장 높고 존귀한 지존이다. 낡고 습한 창고, 전라남도 영광의 어느 깊숙한 폐가에 김기환과 5명의 젊은이가 모여 앉았다. 곰팡이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어둠 속에서 김기환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깡마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어린 확신으로 모두를 압도했다. 우리는 벌레가 아니다. 남들이 멸시하고 짓밟는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손모 씨, 23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좌절을 맛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저 잘난 놈들 뒤처리나 하며 살아야 합니까? 김기환은 바닥에 뒹굴던 캔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우리는 가진 자들에게 빚을 갚아줄 거다. 뺏긴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놈들이 누린 특권 자체를 짓밟아 버릴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지존파다.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놈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피해 맹세를 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뭉친 6명의 젊은이는 자신들의 왜곡된 정체성을 완성시켰다. 그들에게 지존파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세상에 복수하기 위한 신성한 사명이었다.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김기환은 치밀하면서도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다. 영광의 산속, 외딴 폐가 주변에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아지트라고 불린 이 비밀 공간은 그들의 피난처이자 동시에 희생자들을 가두고 처단할 지옥의 작업장이 될 예정이었다. 이곳은 우리의 성역이다. 누구도 찾을 수 없어야 한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로 밤낮 없이 흙을 파냈고 지하의 공간을 콘크리트로 보강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과 합판으로 막아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계획은 끔찍한 실체를 갖춰가고 있었다. 김기환은 조직원들에게 단 하나의 원칙을 주입했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증인은 곧 파멸이다. 이 원칙은 그들의 모든 범행을 관통하는 철칙이 되었다. 1993년 가을, 첫 번째 목표가 정해졌다. 서울 강남, 고급 음식점 앞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을 몰고 나오던 사업가. 그들의 기준에서 가진 자의 전형이었다. 김기환과 조직원들은 차량을 미행했고 한적한 외곽 도로에서 위장,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가는 당황하고 분노했지만 흉기를 든 젊은이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피해자는 영광의 아지트로 끌려갔다. 좁고 어두운 지하 공간, 철창으로 막힌 감금실에 갇힌 사업가는 공포에 질린 채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야 했다. 돈은 송금되었고 지존파는 승리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김기환은 망설이지 않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복수가 목적이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조직원들을 앞에 두고 사업가를 직접 처단했다. 그리고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죄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조직에 대한 김기환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손 씨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피냄새와 공포, 그리고 자신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끔찍한 자각. 그는 김기환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광기에 중독되어 갔다. 첫 범행 이후 지존파는 더욱 대담해졌다. 1994년 초부터 여름까지 그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배회했다.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생겼다. 그 중에는 사업가뿐 아니라 고급 차량을 빌려 타고 가던 평범한 가장도 있었다. 피해자를 가려야 한다는 김기환의 애초 기준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저 돈이 있어 보이는 모든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자 복수의 재료였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동반자까지 예외 없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증인을 남기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 아래 그들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어느 날 조직원 중 막내 격인 김모 씨가 김기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지난번 그 피해자는 그냥 보통 회사원 같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김기환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보통 회사원? 그 보통 회사원도 월급으로 저런 차를 몰고 다닌다. 우리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누리고 있어. 놈들은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광기 어린 논리는 조직원들의 죄책감을 억눌렀다. 우리는 세상에 복수하는 혁명가라는 자기 합리화는 그들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었다. 1994년 여름, 언론에는 고급 차량 연쇄 실종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사업상의 도피로 치부했지만 실종자의 수가 늘어나자 시민들은 점차 불안에 휩싸였다. 밤거리는 빠르게 인적이 끊겼다. 사람들은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을 주저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지존파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들의 범행은 이미 사회 전체에 검은 공포를 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공포를 보면서 지존파는 만족감을 느꼈다. 봐라. 우리가 세상을 떨게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는 진짜 지존이 되었다. 그러나 영광의 아지트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계속되는 살인과 시신 처리는 조직원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식음을 전폐하는 조직원이 생겨났다. 그들은 지존이 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살인 기계가 되었을 뿐이었다. 한 조직원이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김기환의 감시망을 피해 도망쳤지만 며칠 만에 붙잡혀 아지트로 끌려왔다. 김기환은 배신자를 처단하는 모습을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조직의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동료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알겠나?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너희는 배신자가 되고 다음 희생자가 될 뿐이다. 공포는 복수심보다 강력한 접착제였다. 조직원들은 김기환에게 완전히 굴복했고 그의 명령에 기계처럼 따르는 존재로 전락했다. 1994년 9월 초 지존파는 마지막 범행을 저질렀다.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김기환 일당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러나 이 여종업원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조직원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잠시 조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경찰서로 달려간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영광의 산속, 지하 감금실, 그리고 그들이 부유층을 증오하며 살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여겼던 사건들이 연쇄살인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바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고 경찰은 그녀가 제시한 단서를 토대로 전남 영광의 외딴 지역으로 급파되었다.
1994년 9월 중순, 어둠과 피해 냄새로 가득했던 영광의 아지트에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지존파 조직원들은 순순히 검거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몽둥이와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김기환은 엽총을 들고 발악했지만 압도적인 경찰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김기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외쳤다. 나는 지존이다. 너희는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경찰이 지하 아지트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경악했다. 벽에 걸린 끔찍한 도구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밀한 공간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품들. 모든 것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잔혹함과 치밀한 광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전국민적인 공포와 분노 속에서 지존파 일당은 법정에 섰다. TV와 신문은 매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수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몰려들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김기환만은 달랐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검사가 그들의 잔혹한 범행을 나열하며 사형을 구형했을 때 김기환은 방청석을 향해 싸늘하게 웃었다.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마치 연설가처럼 말을 뱉었다. 나는 세상을 향해 복수를 한 것뿐이다. 이 세상은 우리를 벌레 취급했다. 굶어 죽어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민 자는 아무도 없었다. 놈들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고 우리는 힘을 가지고 놈들을 심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광기에 차 있었고 일말의 반성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다. 우리는 지존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으니 우린 세상에 복수한 것뿐이다. 1995년 1월 재판부의 판결은 단호했다. 주범 김기환을 포함한 조직원 6명 전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조직적이며 반복적으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법과 정의에 준엄한 명령이다. 선고 후 10개월이 지난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지존파 조직원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형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김기환은 마지막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마감했다. 지존파라는 이름은 그렇게 대한민국 범죄사의 가장 어둡고 끔찍한 페이지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한국 사회는 잠시 멈춰서서 이 사건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들을 되새겨야 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수십 년이 흘렀다. 휘황찬란했던 90년대의 고도 성장은 역사가 되었지만 지존파라는 이름이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존이라 불렀지만 세상에 남긴 것은 처절한 두려움과 사회적 불신뿐이었다. 그들의 범행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계층 간의 단절이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한 비극이었다. 결국 지존파는 3가지 교훈을 남겼다. 첫째,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가 깊어질 때 그 그늘에서 얼마나 끔찍한 증오가 자라날 수 있는지. 둘째, 개인의 왜곡된 신념과 집단적 관계가 결합했을 때 인간성이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는지. 셋째, 정의가 인간의 생명 경시 앞에서 얼마나 단호함을 보여야 하는지. 지존파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을 탄생시킨 사회의 어두운 이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묻는다. 지존파를 만든 것은 오직 몇몇 개인의 악의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을 포용하지 못한 사회의 차가운 그늘이 함께 빚어낸 괴물이었을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